2014년 어느 날 김정은의 식탁 위로 영광굴비 한 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매주 시청하던 그가 직접 공수해 오라고 지시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은은 매주 그 조리 영상을 자기 측근 간부들에게 배포하게 합니다. 한국 문화를 본 사람을 사형까지 시키는 그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말입니다. 2026년 봄, 한반도에서는 세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헌법을 고쳐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웠고, 김정은의 13살 딸이 한국 정보당국에 의해 공식 후계자로 평가됐으며,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의 길을 사상 처음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따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림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광굴비 일화는 2025년에 출간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의 책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에 실려 있습니다. 류현우 씨의 장인은 북한 노동당 39호 실장 전일춘, 김정은의 비자금을 직접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류현우 씨는 17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함께 살며 김 씨 일가의 사생활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전한 일화는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가장 깊은 모순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은 한국 다큐멘터리에 나온 음식을 직접 공수해 먹습니다. 매주 조리 영상을 측근들에게 배포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그의 주민들은 한국 영상물 한 편을 봤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을 받습니다. 한국식 말투를 썼다는 이유로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 모순은 한 사람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전체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2024년 2월 한국통일부는 10년치 자료를 모은 보고서 하나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입니다. 원래는 3급 비공개 자료였습니다. 보고서가 짚은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배급제는 사실상 무너졌고,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 의료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은 그 이전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대 세습과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8.4%에 그쳤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83.3%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권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걷기 시작합니다. 안으로는 자물쇠를 채우고 밖으로는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2024년 10월 북한은 첫 번째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약 1만 1천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초에 4천 명이 추가됐습니다. 합쳐서 1만 5천 명.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전쟁에 보낸 병력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2025년 4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약 600명, 사상자 약 4,700명.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같은 시점 이후 누적 전사자가 2,000명을 넘어섰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수산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짧은 시간에 발생한 인명 손실로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국정원이 분석한 사상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그리고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현대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 낯선 전장에 그대로 투입된 결과입니다. 2025년 8월 북한은 처음으로 전사자 일부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추모벽에는 101명의 사진과 이름이 걸렸습니다. 국정원이 추산한 600명과 5배 이상 차이 나는 숫자입니다. 정권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요? 유족에 대해 정권은 이중 전략을 썼습니다. 일부 가족은 김정은이 직접 초대해 영웅으로 추모하고 새 집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유족들이 평생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함구하지 않으면 일가족이 위험하다는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이 패턴은 처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북한 주민이 굶주림 속에 목숨을 잃었을 때 김정일 정권은 내부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외부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상은 한국이었습니다. 서해교전, 천안함, 연평도. 우리가 기억하는 도발들의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 압력이 가장 높을 때 그 압력은 늘 밖으로 향했습니다. 2026년의 김정은 정권도 비슷한 압력 아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잃은 자식들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나라 전쟁터에 동원돼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분노 자체가 아닙니다. 분노가 외부의 정보와 만나는 순간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2020년 12월 북한은 반동사상문화 100여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면 최대 사형, 유포하면 무기, 노동 교화형.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추가됐습니다. 흔히 3대 악법으로 불립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더 구체적입니다. 한국식 말투를 쓰면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연인을 오빠라고 부르면 처벌 대상, 휴대전화 주소록에 아빠 같은 한국식 표기가 있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처벌이 이렇게 가혹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류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2025년에 보도한 양강도 현지 소식통 증언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노래를 하모니카로 부르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한국 노래인 줄 몰랐다고 잡아댄다고 합니다. 어떤 식당은 손님에게 가위를 제공합니다. 한국식 문화입니다.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도 원래 북한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서 건너왔습니다. 정권은 이 흐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 또 하나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헌법 개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이 정식 통과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6년 5월에 입수해 분석한 새 헌법의 영토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자국의 주권 범위를 한반도 전체가 아닌 북쪽 지역으로 한정한 순간입니다. 동시에 통일이라는 단어와 동족 개념이 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북한은 늘 우리는 통일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의 고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그 명분을 김정은은 왜 스스로 버렸을까요? 이 부분에서 일부 학자들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한류가 북한 전반에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협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이 더 잘 살고 더 자유롭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일상화될수록 통일은 정권에 부담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정권은 위협을 지운 셈입니다. 그러나 위협을 지웠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등장합니다. 김주애가 처음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2022년 11월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 현장에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김주애는 만 9살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그의 등장 빈도는 점점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김주애는 금수산 태양궁전 신년 참배에서 김정은의 정중앙 자리에 배치됩니다. 김정은이 2년 연속 건너뛰었던 신년 참배를 김주애와 함께 재개한 것입니다. 한국 측 분석은 이를 선대 수령에게 후계자를 신고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2일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 가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애는 당대회 부대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 어떤 공식 직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당대회 직후의 움직임은 더 빨라집니다. 2026년 2월 27일 김주애는 신형 저격소총 사격 모습을 공개합니다. 3월 11일에는 권총 사격, 3월 19일에는 신형 주력전차 천마 20을 직접 조종하는 장면이 보도됩니다. 북한군 학습자료에서는 김주애가 핵건설에 동참한 컴퓨터 천재 여장군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6일 국정원은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번에는 평가가 격상됐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같은 시기 김여정의 위치도 조정됐습니다. 노동당 부부장에서 부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이는 김주애 후계 구도에 대한 잠재적 견제와 협력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인사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김주애 우상화 작업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식 직위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만 13살이라는 나이,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의구심, 김여정과의 잠재적 권력 충돌, 어린 후계자가 권력 공백을 만들 가능성, 이 모든 변수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권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 작업의 속도가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변수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2025년 11월 13일 미국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 안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한국과 미국이 1974년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이래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공식 문서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1년 만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미국과의 협정 개정으로 자체 농축 권한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고 45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분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 잠재력에는 그동안 명확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이번에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5월 26일 장보고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000톤급 잠수함 3척 이상,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 진수가 목표입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가 재가동됐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 수준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를 목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된 새 5개년 국방력 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과 수중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AI를 활용한 무인 공격 종합체, 위성 공격용 특수자산,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된 정찰 위성, 그리고 600mm와 240mm 방사포 체계와 작전 전술 미사일을 연차별로 증강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드론 공동 양산도 2026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귀환한 북한군 약 3,000명은 군사 교관으로 전환돼 드론 운용과 현대전 노하우를 북한군 전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60기로 평가됩니다. 전년 대비 10기가 증가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입니다. 북한이 5개년 군사 현대화를 선언한 시점에 한국은 51년 만에 핵 자율성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변화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알고 계셨습니까? 뉴스 헤드라인을 매일 챙겨보지 않는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사실상 개정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향후 동북아시아 전체의 핵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처음의 영광 굴비로 돌아갑니다. 김정은은 한국 다큐멘터리를 매주 시청하면서 동시에 그 한국 문화를 본 자기 주민들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을 즐기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지워야 했습니다. 그는 군부 장성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13살 딸의 후계자 만들기에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북한 정권의 균열은 외부의 충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매일 조금씩 응축됩니다. 파병으로 잃은 자식들의 무게, 한류로 흔들리는 일상의 언어, 후계 작업의 가속도, 이 모든 것이 같은 그림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한국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1년 만에 원자력 협정 사실상 개정,
사상 첫 핵추진 잠수함 건조, 미국과의 새로운 원자력 고위급 협의. 이 변화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균형이 2026년 봄을 기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10년의 한반도는 지난 10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북한 정권의 가장 결정적인 균열 신호는 무엇입니까? 파병, 한류, 후계, 헌법, 그 외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커스 팡팡이었습니다.